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순실, 박근혜, 전두환 등 권력형 비리의 미납 추징을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를 어제부터 가동했습니다. 임시부서가 아니라 아예 상설부서로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고 국제적으로 형사사법 공조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한 단죄는 그들이 축제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린 나라를 통째로 넘긴 친일파의 재산 환수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덕에 친일파의 후손들은 명문학원 설립하고 유학을 가고 또다시 엘리트가 되어 부의 대물림을 하는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졸 이하가 66%에 이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국내는 물론 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들 마지막 한 푼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전부 환수해야죠.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닌 겁니다. 범죄 수익 환수부의 권투랩입니다. 김호준의 박수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범죄 수익 환수부 이런 거 생겼어야 돼요. 오래전부터. 네, 뉴스공장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들인데요. 드디어 네.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드디어 이제 상설 부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지검 윤석열 지검장 하에. 우리가 이제 뭐 일제 청산 못했다고 프랑스 예 들고 그러는데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 거지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도 그 부역자들 재산을 전부 환수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다 분배해버렸어요, 그때. 예. 뭐 벨기에 같은 나라도 다 환수했습니다. 개인 재산 몰수하고 만약에 부역자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한테 가족들 재산을 몰수해버려서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거든요. 예. 시한도 없어요, 시한도. 예. 우리는 친일파라고 감옥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부역자 처벌을 이렇게 단 한 명도 안 한 나라도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될 텐데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환수 금액이 3%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에 출범한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세대가 부역을 했어요. 근데 재산이 부역한 덕분에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2세는 그 재산에 또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권력 혹은 그 주변에 가서 또다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그 싸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입고 거꾸로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예. 꼭 환수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6개월 이 얘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6개월 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거 시작할 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박근혜 최순실 집중해야 되는데 전선을 흐트러뜨린다고 뭐 다 쓰고 해봐야 되냐. 다 끝난 건데 뭐 하나만 하다.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왜 안 됩니까? 해보지도 않고. 네. 사실 다들 다스 주인이 누군지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기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행사니까 다 몰랐나요? 다 알았죠. 그냥 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고. 예.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 도피 재산 있죠. 최순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찾아내야 한다. 범죄 수익 환수. 이름 좋네요. 예, 다스 해외 공장에서 빠진 돈들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환수 제대로 안 하니까 다 해외로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1세대에서 뭐 감옥 좀 가고 그 재산은 고스란히 남아서 2세대가 또 누리고 또 부활하는 거예요. 최순실도 이 재산 다 뺏지 않으면 자기들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한수해야 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자들도 이런 거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끝까지 찾아야 되는 끝까지. 예. 제가 10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쫓아다녔듯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크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던 우 전 수석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 김은지 기자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백맥의 발음도 뭉개지고 큰일 났어요. 제 발음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비슷한 발음이 됐습니다. 자. 예, 방심하다가 감기 걸렸는데 다들 좀 조심하십시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까지 부인했죠. 예. 네, 그래서 재판부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알면서도 사실은 방관,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예. 그런 정황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 재판이 너무 형량이 너무 낮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재판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예. 네,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만큼 이제 끈떨어진 개인이 돼서 재판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예. 사실은 초기에 진작에 인정하고 갔으면 지금 좀 끝났을 수도 있어요. 더 파지 않고 검찰이. 원래 이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구속영장 계속 기각되면서 그렇죠. 계속 검찰이 더 팠거든요. 예. 혐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우병우 이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안 남았네요. 소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 가지고. 예, 다음 주에 우선 결심 선고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채용비리 자체와 수사 외압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수사단이 그제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16년, 2017년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주요 관계자인데요. 여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에요. 예. 검찰이 바로 직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수사 의지가 지금 보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잘못 수사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계속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름이 채용 청탁하는 명단에 써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또 대포폰에서 나온 통화 녹취에도요, 권 의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최흥집 전 사장. 예, 강원랜드 사장이었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거의 95% 이상, 전부죠, 전원. 예. 사실상 전원, 그 청탁 비리가 있는 그 채용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예요. 예. 그 당사자인데 이분의 대포폰에서 그 통화 기록이 납니다. 권성동 의원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그 녹취가 아니라 통화 음성 파일이죠. 예, 그렇죠. 그걸 왜 저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성 파일에서 권성동 의원과 이야기를 해봤냐 또는 고음장을 통해서 뭘 막아라 이런 수사 외압에 대한 정황이 나와요. 거기 이름도 나오고 통화 기록도 나오죠. 권성동 의원 이름이 채용 청탁 리스트에 옆에 써 있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까? 비서관이었습니까? 예, 비서관이었습니다. 비서관도 채용 비리로. 네, 그건 다른 건으로요. 감사원이 특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그 비서관의 그 컴퓨터를 압수하겠더니 거기 권성동 의원한테 채용을 청탁하는 편지가 써 있어요. 예. 네, 그러한 내용으로 보이는 건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본인이 쓰긴 썼는데 안 보냈다고. 안 줬다라고 하고 있죠. 예. 간직한 거죠. 간직.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의 방송사 방송이긴 한데 블랙하우스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여기서 강유미 씨가 이 권성동 씨를 찾아갑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인데요. 저도 그 부분만 봤는데 예, 강림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예, 강림 씨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검찰 출신의 삼선의 막강한 권력에 개인적인 캐릭터도 대단히 까칠합니다. 예, 기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한 국회의원이죠. 예. 찾아가지고 꽃을 들고 가가지고 예. 예. 국회에 몇 명 꽂으셨냐고 직접 예. 물어봅니다. 강원랜드에 몇 명 꽂았냐라고. 예. 복장도 굉장히 남다르던데요. 예. 네. 상 받아야 한다. 전 기자상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 예,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현재 기자로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 강유미 씨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요. 그 누가 시키신 건지 그 제작진도 정말 지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라는 사람은 저지만 네, 그렇게 잘 해낼 줄 몰랐어요. 자, 못 보신 분들은 재방송 보세요. 재방송.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자꾸 이제 거론되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이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서관 출신이 법무부에 공채 채용 둔 걸 두고 시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회찬 원내대표가 1%라도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의원직을 그만두겠다라고 맞받았는데요. 또한 강원랜드 부정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공개 약속을 하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강원랜드는 그 청탁 의혹 대상이 된 의원들이 있는데 전현직 7명이 다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역공을 그리고 가장 이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세게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노회찬 의원이에요. 같은 법사위에 또 있기도 하고요. 네,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었습니까? 비서관이군요. 예,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사임을 한 이후에 예, 법무부에 공개 채용이 됐다고 네, 공채로 공개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관두고 나서 법무부에 갔으니까 법사위가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법사위 피감기관이 되는 곳에 갔으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일종의 채용 비리 아니냐라고 이제 잘못 건드렸죠. 예. 이건 제가 보기엔 노회찬 대표를 잘못 건드린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안은 전투력도 빵빵하고요. 이렇게 말했죠. 제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떠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압축해가지고 노회찬 대표는 저희가 고정이긴 한데 사안이 긴급 발생하여 3부에서 인터뷰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순 뭡니까? 네, 통일부가 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온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행사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당 통일전선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또 잠시 후에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이 관련 보도 관해서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 대남정책 총괄 뭐 이런 역할인데 여기서 보도를 할 때 연합, YTN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을 주도한 것이라고 기정사실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기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북한에 가서 들었대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는 것이 이게 우리로 치면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거 자세히 이제 제가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하겠는데 보도가 다 주도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요걸로 이제 아마도 천안함을 피격한 사람이 맞는데 이걸로 이제 그 회담을 한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네,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공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연합하고 YTN은 특히 계속 보도 이렇게 하던데 주도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들이. 기사를 그냥 주도했다고 계속 쓰던데. 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기정사실화 하는 거거든요. 보도를 할 때.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대법원 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에 공범자 이재용, 피해자 이재용, 엇갈린 1, 2심 판결문 전문 공개라는 제목으로요. 2심 판결문 전문을 실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면서 징계 한 건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런 징계를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뭐 기자단들끼리 자신들만의 규율 혹은 내규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경쟁 속에서 엠바고가 깨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판결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원세훈 판결문 때는 공개했는데 이런 징계 제기가 없었습니다. 예, 2014년 9월 25일에요. 똑같이 오마이뉴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너무 빨리 공개되거나 전문을 공개해버리면 이제 법원에서 협조를 받을 수 없다. 예,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건데 기자단 쪽에서. 지금 1년 동안 출입을 못하게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과한데 이건 저희가 직접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측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출입기자단의 입장도 누가 인터뷰 응할지 모르겠는데 삼성이라서 너무 과하게 때린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에 대해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사의 무장을 제안한 건데요. 훈련받은 교사가 총을 휴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또 특수훈련을 받은 교사가 총기를 소지한다면 누구도 총을 가질 수 있지 않은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은 전 국민이 다 총을 가지면 네, 맞서 싸우라는 총기 거죠. 사고가 안 난다는 주장이 정신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보안관이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심지어 피해자 학생과 부모 앞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서 총선 학생이 아픈 사람 정신건강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본인 정신건강을 점검해야지 어떻게 학생들 문제 제기한 거 이거거든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기관총을 살 수 있냐. 네. 반자동 소총을 살 수 있냐. 반자동 소총이지 자동으로 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네? 전쟁 무기라는 전쟁 무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 무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슈퍼감 살 수 있다고. 신분증을 확실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팔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 총을 들고 다니면 된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호주 예를 들면서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지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됐다. 총격 사건 제로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안을 다르게 한 겁니다. 호주에서도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반자동 소총 들고 와가지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즉각 금지했죠. 그래서 총기 판매를.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네, 학교 그렇습니다. 내에서 이런 총기 사고가. 근데 미국은 학교 내 총기 사고가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 거기다 대고 이제 교사가 총을 소지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대들은요. 미 넥스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해서 야.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총을 빨리 사서 그 학생을 제압했으면은 금방 끝났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논리예요. 근데 대통령이 피해 학생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다는 게 그것도 불러가지고 정말. 위례와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네. 나름의 제안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백악관에서 불러가지고 피해자 학생들하고
학부모도 불렀죠, 어째.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관련 보도가 많죠.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민주당 당직을 맡을 수 있다 해서 민주평화당이군요.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당직을 맡을 수 있다고 해서 예, 화제의 인물이 다시 되신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례가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신데, 민주평화당의 당 정책연구원장직을 제안 받으셨죠? 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요. 네. 그러면 좋겠다는 그 당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서 특히 의원들끼리 총의를 모아서 그러면 내가 좀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네. 왜 웃어요? 아니, 정말 공식적인 제안이 있고 하면 맡으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못한다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못한다고? 왜냐하면, 민주평화당 발기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저하고 저뿐 아니라 그 박주현 의원, 장종수 의원 깊숙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 자기 의도와는 좀 달리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네. 아니, 정신적으로 연대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고 하고는 다르게 이게 공식 당직을 맡는 것은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네, 그것을 당원 단계는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실정법은 어긋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심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발 좀 출당을 시키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이게 민주평화당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죠. 바른미래당이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 자체가 희화화돼 가고 있죠. 이게 이제 당연히 바른미래당에서는 해당형이라고 할 것이고 비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해당형이니까 누가 해당형이 아니라 그럽니까? 해당형이니까 제명하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는 그 당원권 정지가 돼 있으니까 제명을 하라. 근데 제명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군소리가 많은지 그냥 그게 또 답답하죠. 네. 네. 준법 투쟁을 하시는 거군요, 지금. 어쨌든. 준법이고 할 것도 없고, 제가 준법하는 것도 아니죠. 그쪽에서 볼 때는 완전히 그 해당형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제발 좀, 그 당도 우습게 돼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한다는 말이, 기껏 한다는 말이,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다른 방송에서, 이거 비례대표 의원을 갖다가, 정당 보조금 받는 시험돈 지급기를 보는 게 아니냐. 그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당의 자산이 됩니까? 도움됩니까? 그 당에?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나가서 지방선거 때 민주평화당 유세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현재 선거법에 의해서는 그 후보가 같이 있으면은 연단에서 누구든 그 지분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정을 다른 데 갖고 있는 사람이
경쟁당 상대방당 후보를 지분 유세하면 그건 뭐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실 2010년 4월 13일 그 총선 때 민주당 소속의 경남도의원 전현숙 씨가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완전 해당 행위죠. 그럼에도 이제 제명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탈당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마음 떴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당시 대표가 그 전현숙 씨가 이제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에 제명을 해달라고 좀 저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때 부탁을 받은 저한테 했어요. 저한테.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안철수 대표가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인 대표, 김정인 비대위원장 만나면 한 테이블에서 행사를 1시간 가도 전혀 눈도 안 마치고 뭐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북하니까. 그래서 제가 김정인 대표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좀 부탁한다 그러고 또 민주당 도당위원장 김경수 의원한테 내가 전화 걸어서 좀 이러니까 좀 제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김경수 의원이 그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흔쾌히 제명을 해줬죠. 이런 게 정치죠. 네. 그때 네,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바로 고관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섭단체 서명 날인할 때 지금 세 분 3인방 소위 지금 이상돈 의원과 함께 출당시켜달라고 하는 3인방 외에 박선숙 의원도 서명 날인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됐죠 아직. 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거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선숙 의원이 이미 정무위 간사직을 내놨고 이미 뭐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선숙 의원은 안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이배 의원은 뭐 일단 서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뭐 현재 출당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바른정당 특히 뭐 한국당과의 뭐 어떤 연루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남경필 만남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뭐 최이배 의원도 그 자기 양심상으로는 같이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시점부터 거의 같이 했는데 관계가 최근에는 틀어졌나 보죠? 네,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같이 하는 사람은 이태규 의원이고.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016년 선거 때 선대위원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태규 의원이 박선숙 의원한테 좀 밀렸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때 총선도 박선숙 의원이 좀 실무적인 거. 전략적인. 안철수 전 대표 사람이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그 대선도 뭐 이렇게 깊숙이 뭐 지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박선숙 의원은 원래 정치 생활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뿌리가 DJ 정치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미 호남과 안철수의 고리는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박선숙 의원은 연어처럼 고향으로 가야죠.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요새 왜 이 전면에 안 나서나요? 조용하죠. 예. 사실 이 통합 논의를 씨앗을 심은 사람은 이현주 의원입니다. 예. 이현주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통합 포럼에서 몇 번 하고 해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베란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만나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은 이걸 할 때 뭐 저한테도 뭐 얘기하고 몇 사람한테 얘기하고 어차피 통합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만둔다. 대표직 그만두고 지방선거 나가면 뭐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말이 이제 안철수 대표 쪽에 뭐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게 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현주 의원한테 너무 쉽게 생각한다. 첫 번째 통합이 어렵다.
왜냐하면 그 호남을 너무 쉽게 본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본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 원내위원장들 세력도 지지하는 그 대표 당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그 통합할 때 그 말하자면 국민의당에서 대표 당원 중에서 호남 지지 대표 당원들은 이미 다 떴고 약 4,000명 정도의 고수 당원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쪽에서는 그 정도 당원이 없다고 봐야죠. 나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본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현주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눈밖에 난 겁니까? 글쎄요, 눈밖에 난 게 뭐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그런데 외관으로 볼 때 통합의 주역이 뭐 최고위원도 안 됐으니까 그럼 뭐가 있다고 봐야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잘 지내고 있나요? 보도가 되는 거. 글쎄요. 근데 뭐 일단은 그게 이제 당 대표가 박주선 의원 부의장하고 공동 대표니까. 뭐 나이나 뭐로 현재 부의장이니까 항상 언론에서는 박주선, 유승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는 유승민 대표한테 완전히 안 좋죠. 제가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이해웅 의원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난 이게 유 대표한테 좋은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박주선 부의장까지 공동대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이 저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대표한 정당에 잘 간 적이 없고,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를 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일단 그러니까 그 당직을 맡으실 것 같으네요. 네. 당직을 맡고 나시면. 제 뜻보다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뭐 자기 의사보다 좀 이렇게 자기가 뭐 흔쾌하게 동의하지는 않아도 해야 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정책연구위원장이 실제 되시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책연구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야당에서는 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벌써 까칠하신데 목소리가 그냥. 아직 지금. 아직 목이 트이질 않아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하긴 했었는데,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지시한 사람이다, 기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한 보도들이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살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천안함 폭침의 배후다, 이게 밝혀진 적이 있습니까? 당시 정부 발표죠. 그러니까 민관 합동조사단이었지만 뭐 정부 발표인데, 정부 발표에도 그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든가 주역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발표한 적이 없고. 예.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정찰 총국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볼 때 대남 그런 공작, 군사 공작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많이 허등되기 때문에 혐의는 뭐 들 수 있지만은 확증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발표를 못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추정을 해가지고 뭐 사살을 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안 해. 실제로
아니, 이미 지난 2014년 10월 15일. 예. 그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때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했어요. 예. 그때 김영철이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는데, 그때는 해도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남북 군사회담 때 대표단으로 나왔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판문점에서 네. 예, 대표로 왔는데. 수석대표로 나왔었죠. 예. 네. 그렇군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군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네들 혐의는 괜찮고, 참. 그렇군요. 자,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또, 계속 다루겠고.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김영철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 통전부장이 직접 온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2012년이죠.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과 접촉을 위해서 당시에 통전부장 김양근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12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2013년 1월이었든지 그런 워커힐에서 환영 만찬할 때 저도 이제 갔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때는 새 정부와 남북 관계를 확실하게 좀 잘 풀어나가자.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자 측을 만나러 왔었고 이번에 지금 몇 년 만입니까? 한 5년 만인가요? 5년 만에 오는 셈인데 이번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남북 관계를 좀 제대로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방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는 거예요. 통전부장이 온다는 것은 의미가 커요. 예. 그냥 회담의 배후 조정자 내지는 최종 정책 결정권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상당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잘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나는 봅니다. 중간에 사람 끼지 않고 직접 책임자 내려와서 진도를 좀 빨리 내보고 중요한 결정을 누구 거치지 않고 직접 얘기를 전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정도 내려온다는 건.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하셨고 딱 맞추셨는데 뭐 남북 관계 관련해 가지고는 정세현 전 장관님이 하신 예언들이 대부분 맞았어요. 예. 대부분 맞았고 그러면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다 가고 나서는 어떤 의제를 던지고 가는 셈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가 주제가 될까요? 지금 이제 지난번 김여정 특사를 내려보냈는데 프랑스 부통령과의 그 회담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약간 불발됐는데 미북 접촉이 불발된 뒤에 앞으로 미북 접촉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좀 다리를 놔달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좀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좀 설득을 해서 미북 접촉 내지 미북 대화 이걸 잘 좀 연결시켜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할 것 같고 따라서 그걸 위해서는 남북 간에 폭넓은 대화를 하자. 고위급 회담도 또 하고 군사회담도 하고 뭐 적시회담이든지 각종 각급 교류 협력과 관련된 그런 회담 같은 것을 좀 폭넓게 앞으로 벌려나가자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26일 하루를 꼬박 쓰리라고 봅니다. 뭐 전망만 하시면 대부분 맞아왔으니까요.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통전부장을 직접 내려보낼 만큼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역시 처음에 올 초에 올림픽에 사람 보내겠다고 했던 그때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핵무장은 됐으니까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북미 관계를 풀어야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하시네. 그 답변을 이미 진작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 해서 자기네들 그동안에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견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히 그 핵경제 병진 노선 강조했었는데 작년까지 해서 자기네들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제 쪽으로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 비중을 치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금년 말, 아니 작년 말, 금년 초에. 그게 이제 신년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년사의 대내 경제 파트를 봐도 굉장히 자세한 그 계획들을 제시를 해요. 그런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할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미북 관계가 좋아져야만 북한이 국제 제재 같은 것을 피해가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진짜 속셈은 경제 발전을 위한 소위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펜스 부통령은 이제 회동이 불발되고 나서 뭐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고 자기 쪽에서의 자기 버전의 이제 그 회담 실패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미국 내에서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게 변명을 했겠죠. 근데 이방카가 오는 게 이게 이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방카가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무슨 정치적 역량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카의 수행원 중에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 담당관이 갑자기 낀 것 같아요. 여자죠. 거기도 여자. 근데 이미 김영철을 어떤가 그때 케네스 베라는 또 교포가 북한에 난데없이 들어가가지고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케네스 베를 데리고 갔던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장이 그 평양에 갈 때 그때 수행을 해서 가가지고 지금 이번에 여자 그 무슨 앨리스 뭐 후컨지 가가지고 당시에 김영철과 지금 정보국장이 상대를 했었는데 그때 배석도 하고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카보다는 앨리스 후컨과 하는 여자 아시아 담당 한반도 전문가 한반도 담당관이 수행원에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군요. 이방카가 뭐 일종의 개인 장사하고 패션쇼하고 뭐 그렇게만 혹은 뭐 그 올림픽 참여만 하고 이미지만 하고 그럴 거면 NSC에서 이 사람이 따라올 필요가 없었는데 요 사람이 온 걸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어떤 비공식이든 만남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방카를 보내는 거는 그냥 이번에 와서 무슨 패션쇼 가라는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펜스 부통령이 와서 일을 잘못 하고 간 거에 대한 만회. 이거 보완이라고 그럴까. 그 만회. 그다음에 또 한국 정부 대통령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도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신이 잘해봐라.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플란다스의 개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 얘기부터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플란다스의 독. 플란다스의 독을 홈페이지는 곧 개설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다음 카페를 개설해서 여기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때 이제 심상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5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심상하다. 그냥. 하고 말씀드렸는데 방송 나간 다음에 몇 명입니까? 지금 8,000명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지금. 8,000명이요? 예. 조금 심상치 않네요. 조금 심상치 않네요. 8,000명. 그렇군요.
일단 이제 그 홈페이지 완성되는 시점. 네. 그다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하려면 이제 계좌도 필요하고 예. 결제 방식도 준비돼야 되는데 그게 다 언제 준비됩니까? 지금 결제 방식하고는 다 결정이 됐고요.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다음 주 중에 예, 저희들이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다음에 가가지고 플란다스의 개 여기서 개는 강아지 개 말고 예. 개주할 때 그 개를 검색하면은 카페가 나오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아예 독립적인 홈페이지는 그러면 주소가 플란다스의 독점 KR. 네, 그렇습니다. 플란다스의 독. 네. 플랜다스까지는 똑같고 독, 개, DOG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홈페이지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거기 자세히 나와 있겠죠. 모든 내용이. 이제 모든 안내는 다음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 국민운동본부에 그 돈을 냈다가 지금은 이제 돌려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카페에 가입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예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심상하다가 심상치 않은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8,000명. 네. 맞네요. 뭐 페이팔이라든가 해외 결제 같은 게 잘 초반에는 지난번에는 준비가 빨리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는 페이팔도 전부 다 열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도 원하는 분이 많아서 페이팔도 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회비도 그 플란다스를 진행하는 그 특별 회비도 같이 페이팔을 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2월 중순쯤에 이게 이제 매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2월 중순 지났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아마 그 기재부에서 이 주식 평가에 대한 지금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그때 국감에서 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안 팔린 거 아니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다고 그랬죠. 예, 평가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상대 가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계속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요. 그럼 언제 한다고 혹시 발표가? 이제 곧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서울경제신문에 이제 그때 한번 이게 무기한 연기한다 이렇게 오보성 보도가 나왔죠. 매각을. 그래서 그 다시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기재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다. 그리고 곧 그 적정한 가치를 반영한 주식 평가를 해서 곧 하긴 한다. 하긴 하지만 연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각자의 길로 가기로 한 국민운동본부에서는 다스는 이명박 거라고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플란다스의 개에서는 이게 끝나지 않았다. 절대 끝나지 않았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재산 환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재산 환수. 이게 환수를 꼭 해야 되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우리가 찾아서 환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범죄 수익 환수부가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는 돈을 되찾아야 돼요. 돈을. 그렇죠.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돈을 되찾아야 됩니다. 돈을 되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법정에서 뭐 징역형 정도 받으면 대충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넘어가고 국민들 잊어버리고 있는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돈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돈을. 이걸 돈을 되찾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다시 세력화해서 맞습니다.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반드시 되찾는 일은 저희들이 이제부터 시작이죠, 사실.
그 범죄수익 환수부도 검찰 내에 생기지만 상설 부서라서 그것도 또 박수 치는 일이지만 또 그렇다고 인력이 아주 빵빵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가. 예. 네. 플란다스의 계에서 이제 안홍구 청장님 쭉 해왔던 그런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적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범죄 환수에 대한 그 특별한 그 기구가 생겼다면 네. 거기에 되겠네요. 예, 저희들의 그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모으고 수집했던 정보들을 그쪽에다 줘서 네. 직접 그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범죄 수익 환수부하고 콜라보를 할 플란다스의 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군요. 이런 그렇습니다. 거는.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끈질기게 하는 것처럼 이런 건 정말 끈질기게 해야 돼. 붙어가지고. 예.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려도 끝까지 찾아야 되거든요. 예. 예. 특히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또 사실 밝혀져도 다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치밀하게 저희들이 찾고 그 정보들을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만 예. 인정할까 말까 하는 인정은 안 할 거예요. 끝까지. 그럴 수도 있죠. 끝까지 인정은 안 할겠지만 이게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어떤 이런 모임만의 힘만으로는 안 될 텐데 마침 범죄 수익 환수부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를 모으고 여기랑 공유하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수사해 나가고 이런 콜라보를 하면 결과를 낼 수 있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시기가 좋습니다, 아주. 플란다스의 개. 자, 끝까지 찾겠다, 플란다스의 개는.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예, 다음에서 검색해서 약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청장님이 오늘 좀 거론해 주실 내용이 있어요. GM 관련해 가지고, 그죠? 예. GM 관련해서 GM 먹튀 논란이 있는데 여기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고요? 예. 지금 GM 사태를 보면서 예. 지금 우리가 거의 수세에 몰려가지고 얘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럼 안 나가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돈을 줘서라도. 예,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 시점에 예. 노조의 주장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예. 그 한국 GM이 부담하지 않아야 될 돈. 그렇죠. 그 돈을 노조가 다 지금 한국 GM이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요. 한국 GM의 이익을 미국 본사 이익으로 다 현금을 뽑아먹고 있죠. 와, 뽑아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의 그 이자율이 낮았는데 예. 복잡하지 단순화시켜 얘기하자면 빚의 이자율이 낮았는데 훨씬 고리로 본사가 빌려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자를 챙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자로 현금을 뽑아가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자기들 본사에서 철수시킨 그 비용을 예. 한국 GM이 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개발비도 한국 GM에 예. 현금 뽑아먹게 하고 있어요. 개발비에 대한 그 로얄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로얄티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그 한국에 부담시키고 로얄티는 미국에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청장님 말씀은 국세청도 나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이 시점에 국세청이 나서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무슨 제목으로 해야 됩니까? 그 세무조사는 기업 이익을 네. 줄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내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아하. 그래서 한국의 국세청에 대한 비용을 가대 계상을 해가지고 아하. 이익을 줄이고 아하. 미국 국세청은 오히려 없어야 될 이익이 그 미국 국세청이 만들어서 미국 국세청에다 세금을 낸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네. 그 세무조사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될 일이 상호 합의 개시 절차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뭡니까? 어려운 말이네요. 미국 국세청하고 한국 국세청 간에 네. 한국 국세청에서 내야 될 세금을 당신들이 받아갔으니 이거를 돌려내라 하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딱 그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 상황에 해당됩니까 지금 예. 이게? 오, 새로운 해법인데요. 예, 그래서 상호 개시 합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미국 국세청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우리의 쪽에다 이익을 가져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업은행은 그 소수주주지 않습니까? 17%에. 그 산업은행이 이 그 현 경영진을 대해서 가지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정관님은 세게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거네 한마디로.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한국 GM의 법인으로 볼 때는 예. 그렇죠. 한국 GM의 이익을 빼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업무상 배임이죠. 한국 그 GM은 지지 않아도 될 빚을 5천억이나 징계 된 거죠. 그렇죠. 5천억이 아니죠. 5천억은 현금으로 뽑아간 것이고 지금 안 해야 될 돈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실을 만들어낸 거죠. 거꾸로. 그렇죠. 그 업무상 배임이죠. 경영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필요하다 저는 보고요. 그리고 세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질적으로 조세회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미국으로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미국 본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전부 한국 GM에다 갖다 넣었거든요. 비용을.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한 얘기여서 좀 단순화시키면은 이해가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GM이 그 인수할 때 졌던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 부담. 그렇습니다.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한국 GM으로 다 떠넘겼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푼도 안 들이고 회사를 먹은 거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빚을 다 떠넘겨 버렸기 때문에 아주 악질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예. 자기들은 뭐를 잘 썼다고 할 텐데, 이어간 그래서 현금 안 내고 그동안 돈을 벌어가고, 그 다음에 회사에 쌓여있던 이익을 현금을 다 뽑아가는 것.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먹튀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한국의 정부에다 손을 내밀기 시작한 그렇죠. 이와 비슷한 사태가 전에 그 론스타 사태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론스타에서도 국세청이 나섰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걸 들고 이익을 전부 다 가지고 간 한국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네. 그래서 그때 국세청이 나서서 론스타를 한번 그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네.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근데. 일부는 했죠. 일부는 했습니다. 예,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 GM도 반드시 국세청이 나서서 먼저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다 안 냈다라고. 예. 사실 그 채권단은 주주의 권리에 묶여 있지만 국세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은 주주의 권리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국 정부의 기준으로 한국 조세 당국의 기준으로 당신들 세금 덜 냈네? 조사 좀 해봐야 되겠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시점이 딱 되는 거죠. 지금. 국세청 움직여줘야 되겠네요. 네. 새로운 해법입니다. 그래서 조여야 돼요. 예. 빡빡 조여야 돼요. 마음대로 못하게. 그 산업은행도 지금 그 미온적인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은행도 그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 문제로 고소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고 또 민사로 그 돈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부 여당에서야 서로 친하게 잘 풀자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는 얘기해도 아니 정상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저기서는 한국 생각 안 하고 그냥 쭉쭉 뽑아갔거든요.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멀쩡하던 한국 GM을 부실화시켰어요. 빚더미에 앉혀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나서야 된다. 좋습니다. 새로운 해법인데. 시간이 4분 정도인데 요 얘기를 길게는 못하겠고 요 얘기를 꼭 한번 여쭙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풀려나면서 2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 없다, 현안이 없다고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삼성이 그 다스 재판비를 대납한 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예. 그건 뭐 기정사실이 돼버렸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삼성으로부터 뭘 받았는지는 밝혀졌어요. 내용은. 그걸 재판부가 무시해버렸을 뿐이지. 그거는 법정에서 판결날 일이고.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삼성과 주고받은 것은 다스 대납비 하나만 나왔어요. 네. 이것만 있을 리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다른 게 뭐냐 할 때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삼성 특검대 4조 원 가량의 차명 계좌죠. 예. 차명이 나왔고 4조 원이니까 그때 과징을 때리면 2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조 나와야 되고 또 그때 삼성 주식, SDI 주식, 삼성전자 주식 있었거든요. 삼성생명 주식까지. 이 전부 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있었고 상장 주식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 의제로 해서 그때 가세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하여튼 최소 2조, 많은 뭐 한 3조까지도 네. 엄청난 세금이 그때 과징금과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냈거든요. 그때 일부 뭐 양도소득세 일부 예. 뭐 비상장 주식 양도 과징금을 안 냈다는 게 크죠. 그 내용을 사실 이야기하려면 아주 길기 때문에 네, 짧게 이건 얘기해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쨌든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특혜를 받았죠. 조 단위의 특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이어지는 삼성생명 그 상장이 있었거든요. 네. 삼성생명 상장 이 사건이 삼성 승계 구도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시작하기 시간이 짧고요. 예. 그때 과징금을 안 낸 것만 하더라도 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특혜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기업이라면? 그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예. 불가능한 이야기. 삼성이니까 된 그때 거죠. 사실 국세청, 검찰, 법원까지 네. 모두가 나서서 한 덩어리가 돼서 다 도와준 거죠. 한 덩어리가 돼서. 아니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불러보고 통신에서. 예. 시스템 전체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혼자 해줄 수가 없는 거고 시스템 전체가 나선 겁니다. 이건 삼성공화국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스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나서서 도와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죠. 대통령이란 말이죠. 요 얘기, 예, 요 얘기도 앞으로 저희가 이 시간에 그거밖에 없겠는가, 예, 얘기를 할 테고,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끝냅니다. 플란다스의 개는 원래 하고자 했던 바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예.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에 가셔서, 플란다스의 독을 영어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플란다스의 개주할 때 그 개주를 검색하셔도 되고. 결국은 지금 플랜 삼성도 해야 되고요. 플랜 삼성. 그다음 플랜 GM도 해야 되고. 플랜 GM도 해야 되고. 플랜 네이버도 해야 되고. 플랜 네이버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들이 지금 태산같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서는 하던 바, 하고자 했던 바,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을 밝히는 건 시작일 뿐이고. 네. 주인을 밝혀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여기를 본부로 삼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께서 지금 나서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능 기부하신 분들 네. 맞습니까? 네. 어떤 재능 기부했어요? 뭐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주시는 분, 뭐 보안 문제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은행 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전부 다 지금 도와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기부하실 재능이 있으신 분들도 네,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예. 다음 카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스는 시작일 뿐이다. GM은 국세청이 또 나서라. 예. 삼성 특혜도 앞으로 여기서 이명박 정부 시절 삼성 특혜도 앞으로 여기서 다루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고 블랙하우스에서 만났고 너무 자주 만나는데 이미 인터뷰 많이 하셨죠 오늘? 예. 예, 그래도 이제 이 인터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이죠? 예, 비서관이. 예. 법무부 인권국의 사무관으로 채용됐는데 냄새 워딩이 이랬던 것 같아요. 냄새나는 짓을 다 하면서 고결한 척한다. 하여튼 고결한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근거를 댔습니까?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사무관 채용과 관련해서 뭐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그런 근거를 댄 게 있습니까?
전혀 되지 않았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뒷거래했다. 정의당이. 뒷거래. 예. 법무부가 뒷거래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했다. 예.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한 것처럼 예. 제 발언처럼 이렇게 인용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예, 그렇죠. 내 비서관인데 로스쿨 출신이니까 잘 봐달라. 고 했다라고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오. 그래서 그런 발언은 제 정신이면은 근거가 없이 할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거를 대라. 뿐만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있다면 나를 고발하라. 예. 부정청탁으로 고발을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근거도 못 대고 고발도 안 하고 있네요. 거꾸로 대표님이 지금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발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일단은 기회를 줘야죠. 기회는 언제까지 주실 예정이십니까? 예, 며칠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해당 비서관이 이 인권국 사무관에 지원한 사실을 나는 알지도 못했고, 예. 그리고 오히려 해당 비서관이 비서관을 그만두려고 할 때 내가 말리기도 했기 때문에 예. 내가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인데 왜 딴 데다 소개해 주냐고 이런 취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린 것 때문에 예. 그럼 암도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서관이 그만둔 거는 12월 초입니다. 예. 그런데 그만두겠다고 한 거는 9월 달이에요. 예. 그래서 몇 차례 제가 말렸는데도 뜻이 완강하고 몸도 안 좋고 좀 쉬겠다고 해서 그래서 국감을 끝나고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11월 달에 정리하는 걸로 했고 제가 11월 달에 세 사람을 뽑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법무부에 간 거는 그 한참 뒤에요. 그만두고 난 뒤 한참 뒤이기 때문에 제가 말릴 때는 9월, 10월 달에 말렸기 때문에 그때는 뭐 법무부 가려고 그만두는 게 전혀 아니었고 본인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좀 건강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법무부 간 걸 알았는데 예. 제가 같이 일해봤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그 사람하고. 예. 그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라거나 여러 가지 경력이. 그리고 저한테 온 것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인권 거기도 간 것도 여러 가지 연봉이라거나 이런 걸 많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가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인권 문제 그 전문가로서 인권법 전문가로서 일하기 위해서 저희 그 비서관도 그렇게 택했던 것이고요. 그 법무부 5급도 사실 본인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했던 거예요. 자, 전후 사정은 이제 들었고 이렇게 이제 한국당이 냄새나는 짓이라고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대표님은 이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 상황에서 이게 뭐 검찰 수사 혹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한국당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뭡니까? 왜 감사원으로 가죠? 검찰 수사를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 만약에 저를 또 고발하게 되면은 예. 근거 없이 고발한 게 드러나게 되면은 무고죄로 형사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은 지기 싫다. 예. 내 말이 꼭 사실은 아니지만 감사는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 소동을 벌리는 이유는 자기들이 더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원랜드 사건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역 의원 5명 이름에 올라가 있고 전직 의원이 2명 이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한 명은 지금 이미 검찰의 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현역 의원이. 근데 그런 사람을 또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에다가 검찰 개혁을 하는 데다가 집어넣어 놓고 검찰에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회찬 대표를 이렇게 타겟팅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거야말로 제가 묻고 싶은 일입니다. 그 강원랜드에 대한 의혹 제기를 가장 여러 곳에서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랜드 일은 우리만 한 게 아니다. 너희들도 하지 않았느냐. 그 비슷한 일들을. 예. 제가 뭐 좀 점잖게 말씀드리면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하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또 믿고 싶은 거죠. 여기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1%라도 관여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또 부정한 청탁을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이 문제와 저희 전직 비서관 채용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부탁한 적이 없어요. 직접 부탁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라도 부탁한 일이 없기 때문에 1%라도 그런 흔적이 나온다면은 네. 뭐 법적인 처벌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나 이런 거 무관하게 무조건 사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장도 강원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 부정한 청탁을 한 바가 없다면은 그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1%라도 나온다면은 사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예.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본인은 약속 안 하겠다.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요. 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자신 아니 뭐 자기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냐. 본인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시죠. 왜 나를 거기다 끌고 들어가냐고. 그렇죠. 제가 물구신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물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물에 빠져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7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체로 물에 빠져가지고 예 붙잡은 발목이 근데 왜 하필 노회찬 대표였을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노회찬 대표가 이런 일을 할 일이 있다고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예. 혹시 그동안 자유한국당에 특별히 밉보이신 거 있으십니까? 법사위에 활동하시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들 한 거는 별 문제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저효과를 노린 거군요. 네. 자, 저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저희가? 예. 네. 수요일 뉴스공장 출연하실 때까지 뭔가 자유한국당이 조치를 취하거나 근거를 대거나 사과를 하거나 뭘 하지 않으면 그럼 그때쯤에는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해서 발표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슨 근거를 낼지 무척 궁금하네요.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전혀 근거 안 되고 있죠. 예. 예, 제가 오히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확실하게 또 대응을 하니까 청탁이 없다 하더라도 전직 비서관이 그게 간 거는 피감기가 간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게 뭐 법사위원이자 사법개혁위원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그 법무부 검찰이 법사위 피감기관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피감기관 출신 검사가 국회의원 되는 것도 문제죠. 법사위 국회의원 되는 것도. 그게 바로 김진태 의원 아닙니까?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사건건 검찰개혁 공수처 반대하고 지금 있잖아요. 검찰을 대변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사법개혁 특위위원으로 지금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이 또 사법개혁 특위위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그게 간 이유가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검찰 개혁하겠다. 그게 소매치기에다 파출소 잡혀간 사람이 파출소 개혁하겠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효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효준 황교의. 예. 지난주 정말 재밌었습니다. 방송 주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 얘기하다가 혹시 지난주 방송 못 들으신 분은 예, 지난주 방송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오십시오.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만 했거든요. 저희가 헛소리만 했는데 너무 원래 설 음식 얘기하기로 했었죠. 예. 뭐 내년에도 설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설 음식 뭐 맨날 똑같다고 그러고 딴 얘기만 시끄러워 끝났어요.
자, 이번 주는 뭡니까? 그 평창 올림픽이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이제 폐막을 합니다. 이 주말에 너무 또 짧아요.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슬슬 분위기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진짜 그만큼 뭐 즐겼으면 됐죠. 뭐. 분위기 올라온 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렇긴 하죠. 초기에는 뭐 평양 올림픽이다 뭐도 해가지고 말들이 많아서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때요? 뭐 아무렇게나 부르는 거죠. 이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뭐 흥행에는 사실 단일팀이 그 구성됐다는 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뭐 관심도 없다가 북한에서 응원단 오고 단일팀 만들어지고 하는 게 그게 사실 평창 올림픽을 살린 거죠. 그래서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불러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 분들은 다 저쪽에서 올림픽이 잘 안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었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초반에는 시끄러웠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목도를 끄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지난주 얘기는 뭡니까 리셉션 때 음식 세팅을 본인이 하셨는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미리 기물세게 만든 바람에 그렇죠. 열이 받으셔가지고 한참 욕하다가 끝났습니다. 그 조선일보 종사자 여러분들한테 왜 조선일보 종사자라고 하냐면 거기서 음식 평론가라고 하지 않고 방송인이라고 본인을 불렀다고 조선일보가 나는 지금 십몇 년째 20년째 음식 평론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그 건전한 비판 이런 것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제가 굳이 예의를 이렇게 보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조선일보 종사자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요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들으면 별로 재미없는데 지난주는 아주 그냥 빵빵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둘이서. 자. 그래서 오늘은 내나 또 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쪽에 내나 많이들 가실 것 같고 그래서 해설해 주셔야죠. 내나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래서 이쪽에 지난번에는 뭐 평창 가면 그쪽 그 개막식장 거기가 황태덕장이고 뭐 이래서 거기서 황태국 한 그릇 드시고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그랬는데 그 강릉에서도 많은 경기가 열려요. 강릉. 특히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강릉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강릉 분들은 뭐 강릉 올림픽이다 막 이렇게들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이제 강릉에 많은 사람들 오시고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는 그 기차가 KTX가 강릉까지 이렇게 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한 이틀 정도로 강릉을 계속 갔었는데 강릉이 진짜 사람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 중심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릉이 제가 듣기로는 거기 가면은 다른 나라 대통령이 맛집 찾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전에 듣긴 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뭐 음식점이 원래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 오래된 음식점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치킨집들이 이렇게 대박을 쳤다라고 사실 먹을 만한 고기가 사실 그렇게 주변에 많이 없기는 해요. 그 주변에. 그게 뉴스가 조금 눈길을 끌고요. 역시 치킨 공화국이구나. 만약에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이미 늦었지만 남은 며칠이라도 꼭 가야 되겠다니까 지금 금토일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3일 이내라도 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거기 가서 뭐를 먹어야 됩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음식으로는 그러니까 평창의 황태 이런 것처럼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러니까 강릉에 가면 이제 초당두부 마을이 있어요. 그게 그 경포대 옆에 그 모래토기에 유명한 곳이죠.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그 초당두부가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다 두부를 먹거든요. 일본도 먹고 중국도 먹고 뭐 이러는데 이런 응을응을한 상태, 간 만들어진 두부 상태로 먹는 데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두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닌 상태의 두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응고제로 쓰는 게 초당 두부는 바닷물로 쓰거든요. 예, 바닷물로 쓰는 두부가 다른 어느 나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접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의 조사에 안 걸렸으면 없는 겁니다.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강릉 초당 두부가 유일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일본에서 두부 맛있다는 집들 이렇게 웬만한데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이 초당 두부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초당 두부를 먹어요. 정말 맛있는 두부거든요. 그래서 순두부인 거죠, 순두부. 순두부죠. 네. 그래서 그 바닷내가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게 아주 기묘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맛은 거기 가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두부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아마 그 두부 먹으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의 맛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초당 두부와 관련해서 붙어 있는 게 흑균 선생의 아버지인 허엽 선생이 조선 시대에 그 두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한 것이 그게 시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초당동에 가면 이렇게 떠돌아요. 이제 그 지역의 강릉 지자체에서 만든 스토리인데 허엽 선생의 호가 초당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허엽 선생이 초당에서 살았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와요. 그래서 허엽 선생이 살았으니까 초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니면 그 마을이 원래 초당이니까 허엽 선생이 살면서 그 마을 이름을 자기 호로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초당 선생이 초당 허엽 선생이 그 두부를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조선의 사대부가 두부 만들고 이러기는 힘들거든. 허엽 선생이 그때 몰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문벌에 한 들어와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대부가 두부 만들고 그걸 취미생활 팔고 취미생활. 아니요. 그 사대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잡일들. 장사들. 그러니까 산업공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행위를 가장 저급한 거로 여기고. 그러니까 장사는 안 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뭐랄까 뿌리칠 수 없는 요리에 대한 욕망을. 그래서 이게 초당두부가 만들어진 게 사실 한국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초당 마을이 한 50호 정도 되는 이거 조그마한 마을인데 모래톱 위에 있는 좀 가난한 동네요. 근데 그 동네가 예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좀 제법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야학도 일어나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 공동체였군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동네의 남자들이 이렇게 싹 사라져요. 사라졌다기보다는 죽었겠죠. 근데 그 사라진 것에 대한 그것을 그 동네 분들이 차마 이야기를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제삿날이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입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20년 전에 취재를 할 때 그 할머니들, 그 남편을 잃은 할머니들은 살아계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 좀 하지 말라. 저한테 그럼 이 마을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항상 빨갱이 마을 같은 이런 것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질까 봐 우리 자식들도 빨갱이 자식들 뭐 이렇게 말이 붙을까 봐 그 할머니들은 늘 걱정을 하셨어요. 지금 그 초당 마을에 가면 초당 마을 그 초당 두부 공장도 하나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그 후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요즘에는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값싼 재료를 가져와서 좀 부풀려 가지고 가공을 간에 가공을 해서 바깥에다 파는 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콩을 외부에서 그게 또 콩농사 잘 되는 데가 아니에요. 모래톱 마을이거든요. 콩을 사와서 거기서 두부를 만들어서 그 두부를 슬픈 역사가 있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두부를 이고 지고 해서 그 중앙시장까지 그 걸어서 가면 한 30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머리에 이고 걸어서 가서 그 두부 시장에서 팔고 한두 분이 이제 돈을 좀 버시니까
초당 순두부. 그렇죠. 이 집 저 집도 하고. 선생님 계속 이야기해 그래서 주십니다. 끝났는데 한 시간. 지금 50호 간. 안녕. 이렇게 말했죠. 제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떠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압축해가지고 노회찬 대표는 저희가 고정이긴 한데 사안이 긴급 발생하여 3부에서 인터뷰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순 뭡니까? 네, 통일부가 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온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행사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당 통일전선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또 잠시 후에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이 관련 보도 관해서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 대남정책 총괄 뭐 이런 역할인데 여기서 보도를 할 때 연합, YTN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을 주도한 것이라고 기정사실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기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북한에 가서 들었대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는 것이 이게 우리로 치면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거 자세히 이제 제가 정세현 전 장관하고 얘기하겠는데 보도가 다 주도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요걸로 이제 아마도 천안함을 피격한 사람이 맞는데 이걸로 이제 그 회담을 한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네,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공세를 취할 수 있는데 연합하고 YTN은 특히 계속 보도 이렇게 하던데 주도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들이. 기사를 그냥 주도했다고 계속 쓰던데. 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기정사실화 하는 거거든요. 보도를 할 때. 다음 순 뭡니까? 네, 대법원 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에 공범자 이재용, 피해자 이재용, 엇갈린 1, 2심 판결문 전문 공개라는 제목으로요. 2심 판결문 전문을 실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면서 징계 한 건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런 징계를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뭐 기자단들끼리 자신들만의 규율 혹은 내규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경쟁 속에서 엠바고가 깨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그 판결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원세훈 판결문 때는 공개했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예, 2014년 9월 25일에요. 똑같이 오마이뉴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너무 빨리 공개되거나 전문을 공개해버리면 이제 법원에서 협조를 받을 수 없다. 예,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건데 기자단 쪽에서. 지금 1년 동안 출입을 못하게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과한데 이건 저희가 직접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출입기자단의 입장도 누가 인터뷰 응할지 모르겠는데 삼성이라서 너무 과하게 때린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에 대해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사의 무장을 제안한 건데요. 훈련받은 교사가 총을 휴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또 특수훈련을 받은 교사가 총기를 소지한다면 누구도 총을 가질 수 있지 않은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은 전 국민이 다 총을 가지면 맞서 싸우라는 총기 거죠. 사고가 안 난다는 주장이. 정신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보안관이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심지어 피해자 학생과 부모 앞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서
총선 그 학생이 아픈 사람 정신건강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본인 정신건강을 점검해야지 어떻게 학생들 문제 제기한 거 이거거든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 기관총을 살 수 있냐. 네. 반자동 소총을 살 수 있냐. 반자동 말이 반자동 소총이지 자동으로 쏘는 거거든요. 네, 그 전쟁 무기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 무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슈퍼감 살 수 있다고. 신분증을 하시라면. 그러면은 그렇게 팔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 총을 들고 다니면 된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호주 예를 들면서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지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됐다. 총격 사건 제로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안을 다르게 한 겁니다. 호주에서도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반자동 소총 들고 와가지고 비싼 사건이 있었어요. 즉각 금지했죠. 그래서 총기 판매를.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네, 학교 그렇습니다. 내에서 이런 총기 사고가. 근데 미국은 학교 내 총기 사고가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 거기다 대고 이제 교사가 총을 소지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대들은요. 미 넥스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해서 야.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총을 빨리 사서 그 학생을 제압했으면은 금방 끝났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논리예요. 근데 대통령이 피해 학생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다는 게 그것도 불러가지고 정말. 위례와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네. 나름의 제안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백악관에서 불러가지고 피해자 학생들하고 학부모도 불렀죠. 어째.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관련 보도가 많죠.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민주당 당직을 맡을 수 있다 해서 민주평화당이군요.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당직을 맡을 수 있다고 해서 예, 화제의 인물이 다시 되신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례가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신데, 민주평화당의 당 정책연구원장직을 제안 받으셨죠? 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요. 네. 그러면 좋겠다는 그 당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서 의원들끼리 총의를 모아서 그러면 내가 좀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정말 공식적인 제안이 있고 하면 맡으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못한다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못한다고? 왜냐하면, 민주평화당 발기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저하고 저뿐 아니라 박주현 의원, 장종석 의원 깊숙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자기 의도와는 좀 달리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네. 아니, 정신적으로 연대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고 하고는 다르게 이게 공식 당직을 맡는 것은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네, 그것을 당원 단계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실정법은 어긋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심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발 좀 출당을 시키라 하는 거죠. 그 처음부터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이게 민주평화당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죠. 바른미래당이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 자체가 희화화돼 가고 있죠. 이게 이제 당연히 바른미래당에서는 해당형이라고 할 것이고 비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해당형이니까 누가 해당형이 아니라 그럽니까? 해당형이니까 징계 제명하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는 그 당원권 정지가 돼 있으니까 제명을 하라. 근데 제명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군소리가 많은지 그냥 그게 또 답답하죠. 네. 네. 준법 투쟁을 하시는 거군요, 지금. 어쨌든. 뭐 준법이고 뭐 할 것도 없고, 제가 준법하는 것도 아니죠. 그쪽에서 볼 때는 완전히 그 해당형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제발 좀, 그 당도 우습게 돼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한다는 말이, 기껏 한다는 말이,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다른 방송에서, 이거 뭐 비례대표 의원을 갖다가, 정당 보조금 받는 시험돈 지급기를 보는 게 아니냐. 그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당의 자산이 됩니까? 도움됩니까? 그 당에?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나가서 지방선거 때 민주평화당 유세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현재 선거법에 의해서는 그 후보가 같이 있으면은 연단에서 누구든 그 지분 유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정을 다른 데 갖고 있는 사람이 경쟁당 상대방 당 후보를 지분 유세하면 그건 뭐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실 2010년 4월 13일 그 총선 때 민주당 소속의 경남도의원 전현숙 씨가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완전 해당 행위죠. 그럼에도 이제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탈당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마음 떴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당시 대표가 그 전현숙 씨가 이제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에 제명을 해달라고 좀 저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때 부탁을 받은 저한테 했어요. 저한테.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안철수 대표가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정인 비대위원장 만나면 한 테이블에서 행사를 1시간 가도 전혀 눈도 안 마치고 뭐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북하니까. 그래서 제가 김정인 대표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좀 부탁한다 그러고 또 민주당 도당위원장 김경수 의원한테 내가 전화 걸어서 좀 이러니까 좀 제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김경수 의원이 그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흔쾌히 제명을 해줬죠. 이런 게 정치죠. 네. 그때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바로 고관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접니다. 네. 제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섭단체 서명 날인할 때 지금 세 분 3인방 소위 지금 이상돈 의원과 함께 출당시켜달라고 하는 3인방 외에 박선숙 의원도 서명 날인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됐죠 아직? 네,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 거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선숙 의원이 이미 정무위 간사직을 내놨고 이미 뭐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선숙 의원은 안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이배 의원은 뭐 일단 서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뭐 현재 출당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바른정당 특히 뭐 한국당과의 뭐 어떤 연루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남경필 만남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뭐 최이배 의원도 그 자기 양심상으로는 같이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시점부터 거의 같이 했는데 관계가 최근에는 틀어졌나 보죠? 네,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은 이태규 의원이고.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016년 선거 때 네. 선대위원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태규 의원이 박선수 의원한테 좀 밀렸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때 총선도 박선수 의원이 주도 좀 실무적인 거. 전략적인. 안철수 전 대표 사람이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그 대선도 뭐 이렇게 깊숙이 좀 뭐 지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박선수 의원은 원래 정치 생활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뿌리가 DJ 정치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미 호남과 안철수의 고리는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박선수 의원은 연어처럼 고향으로 가야죠. 네. 그리고 그 이현주 의원은 요새 왜 이 전면에 안 나서나요? 조용하죠. 예. 사실 이 통합 논의를 씨앗을 심은 사람은 이현주 의원입니다. 예. 이현주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통합 포럼에서 몇 번 하고 해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벼랑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만나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은 이걸 할 때 뭐 저한테도 뭐 얘기하고 몇 사람한테 얘기하고 어차피 통합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만둔다. 대표직 그만두고 지방선거 나가면 뭐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말이 이제 안철수 대표 쪽에 뭐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게 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현주 의원한테 너무 쉽게 생각한다. 첫 번째 통합이 어렵다. 왜냐하면 그 호남을 너무 쉽게 본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본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 원내위원장들 세력도 지지하는 그 대표 당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그 통합할 때 말하자면 국민의당에서 대표 당원 중에서 호남 지지 대표 당원들은 이미 다 떴고 약 4,000명 정도의 고수 당원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쪽에서는 그 정도 당원이 없다고 봐야죠. 나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본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현주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눈밖에 난 겁니까? 글쎄요, 눈밖에 난 게 뭐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그런데 외관으로 볼 때 통합의 주역이 뭐 최고위원도 안 됐으니까 그럼 뭐가 있다고 봐야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잘 지내고 있나요? 보도가 되는 거.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게 이제 당 대표가 박주선 의원 부의장하고 공동 대표니까 뭐 나이나 뭐로 현재 부의장이니까 항상 언론에서는 박주선, 유승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는 유승민 대표한테 완전히 안 좋죠. 제가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이해웅 의원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난 이게 유 대표한테 좋은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박주선 부의장까지 공동대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이 저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대표한 정당에 잘 간 적이 없고,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를 좀, 형량이 너무 낮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재판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네,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만큼 이제 끈떨어진 개인이 돼서 재판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점점 늘어날 겁니다. 사실은 초기에 진작에 인정하고 갔으면 지금 좀 끝났을 수도 있어요. 더 파지 않고 검찰이. 원래 이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구속영장 계속 기각되면서 그렇죠. 계속 검찰이 덮었거든요. 예. 혐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우병우 이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안 남았네요. 소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 가지고. 예, 다음 주에 우선 결심 선고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채용비리 자체와 수사 외압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수사단이 그제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16년, 2017년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주요 관계자인데요. 여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에요. 예. 검찰이 바로 직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수사 의지가 지금 보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잘못 수사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계속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름이 채용 청탁하는 명단에 써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또 대포폰에서 나온 통화 녹취에도요, 권 의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최흥집 전 사장. 예, 강원랜드 사장이었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뭐 거의 95% 이상, 전부죠, 전원. 예. 사실상 전원, 그 청탁 비리가 있는 그 채용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예요. 예. 그 당사자인데 이분의 대포폰에서 그 통화 기록이 나옵니다. 권성동 의원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그 녹취가 아니라 통화 음성 파일이죠. 예, 그렇죠. 그걸 왜 저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성 파일에서 뭐 권성동 의원과 이야기를 해봤냐 또는 뭐 고검장을 통해서 뭘 막아라 이런 수사 외압에 대한 정황이 나와요. 거기 이름도 나오고 통화 기록도 나오죠. 권성동 의원 이름이 채용 청탁 리스트에 옆에 써 있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까? 비서관이었습니까? 예, 비서관이었습니다. 비서관도 채용 비리로. 네, 그건 다른 건으로요. 감사원이 특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그 비서관의 그 컴퓨터를 압수하겠더니 거기 권성동 의원한테 채용을 청탁하는 편지가 써 있어요. 예. 네, 그러한 내용으로 보이는 건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본인이 쓰긴 썼는데 안 보냈다고. 안 줬다라고 하고 있죠. 예. 간직한 거죠. 간직.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의 방송사 방송이긴 한데 블랙하우스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여기서 강유미 씨가 이 권성동 씨를 찾아갑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인데요. 저도 그 부분만 봤는데 예, 강유미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예, 강유미 씨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검찰 출신의 삼선의 막강한 권력에 개인적인 캐릭터도 대단히 까칠합니다. 예, 기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한 국회의원이죠. 예. 찾아가지고 꽃을 들고 가가지고 예. 예. 국회에 몇 명 꽂으셨냐고 직접 예. 물어봅니다. 강원랜드에 몇 명 꽂았냐라고. 예. 복장도 굉장히 남다르던데요. 예. 네. 상 받아야 한다. 전 기자상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 예,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현직 기자로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 강유미 씨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요. 그 누가 시키신 건지 그 제작진도 정말 지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라는 사람은 저지만 네, 그렇게 잘 해낼 줄 몰랐어요. 자, 못 보신 분들은 재방송 보세요. 재방송.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자꾸 이제 거론되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이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서관 출신이 법무부에 공채 채용 둔 걸 두고 시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회찬 원내대표가 1%라도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의원직을 그만두겠다라고 맞받았는데요. 또한 강원랜드 부정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공개 약속을 하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강원랜드는 그 청탁 의혹 대상이 된 의원들이 있는데 전현직 7명이 다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역공을 그리고 가장 이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세게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노회찬 의원이에요.
같은 법사위에 또 있기도 하고요. 네,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었습니까? 비서관이군요. 예,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사임을 한 이후에 예, 법무부에 공개 채용이 됐다고 네, 공채로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관두고 나서 법무부에 갔으니까 법사위가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법사위 피감기관이 되는 곳에 갔으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일종의 채용비리 아니냐라고 이제 잘못 건드렸죠. 예. 이건 제가 보기엔 노회찬 대표를 잘못 건드린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안은 전투력도 빵빵하고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순실, 박근혜, 전두환 등 권력형 비리의 미납 추징을 전담하는 범죄수익 환수부를 어제부터 가동했습니다. 임시부서가 아니라 아예 상설부서로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고 국제적으로 형사사법 공조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한 단죄는 그들이 축제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린 나라를 통째로 넘긴 친일파의 재산 환수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덕에 친일파의 후손들은 명문학원 설립하고 유학을 가고 또다시 엘리트가 되어 부의 대물림을 하는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졸 이하가 66%에 이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국내는 물론 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들 마지막 한 푼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전부 환수해야죠.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닌 겁니다. 범죄 수익 환수부의 권투립입니다. 김호준의 박수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범죄 수익 환수부 이런 거 생겼어야 돼요. 오래전부터. 네. 뉴스공장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들인데요.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드디어 이제 상설 부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지검 윤석열 지검장 하에. 우리가 이제 뭐 일제 청산 못했다고 프랑스 예 들고 그러는데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 거지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도 그 부역자들 재산을 전부 환수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다 분배해 버렸어요 그때. 예. 뭐 벨기에 같은 나라도 다 환수했습니다. 개인 재산 몰수하고 만약에 부역자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한테 가족들 재산을 몰수해 버려서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거든요. 예. 시한도 없어요. 시한도. 예. 우리는 친일파라고 감옥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부역자 처벌을 이렇게 단 한 명도 안 한 나라도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될 텐데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환수 금액이 3%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에 출범한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세대가 부역을 했어요. 근데 재산이 부역한 덕분에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2세는 그 재산에 또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권력 혹은 그 주변에 가서 또다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그 싸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입고 거꾸로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예. 꼭 환수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6개월 이 얘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6개월 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거 시작할 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박근혜 최순실 집중해야 되는데 전선을 흐트러뜨린다고 뭐 다 쓰고 해봐야 되냐. 다 끝난 건데 뭐 하나만 하다.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왜 안 됩니까? 해보지도 않고. 예. 사실 다들 다스 주인이 누군지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기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행사 사니까 다 몰랐나요? 다 알았죠. 그냥 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 도피 재산 있죠. 최순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찾아내야 한다. 범죄 수익 환수 이름 좋네요. 예, 다스 해외 공장에서 빠진 돈들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환수 제대로 안 하니까 다 해외로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1세대에서 뭐 감옥 좀 가고 그 재산은 고스란히 남아서 2세대가 또 누리고 또 부활하는 거예요. 최순실도 이 재산 다 뺏지 않으면 자기들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환수해야 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자들도 이런 거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끝까지 찾아야 되는 끝까지. 예. 제가 10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쫓아다녔듯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크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던 우 전 수석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 김은지 기자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백맥에 발음도 뭉개지고 큰일 났어요. 제 발음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비슷한 발음이 됐습니다. 자. 예, 방심하다가 감기 걸렸는데 다들 좀 조심하십시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까지 부인했죠. 예. 네, 그래서 재판부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알면서도 사실은 방관,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예. 그런 정황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 재판이 뭐 너무